아버지, 솔직히 말할게요. 진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이 돈만 있으면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만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 순간 진수가 만수를 거칠게 밀어 넘어뜨렸어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무료입니다. 한번 눌러주시면 오늘도 가슴 저린 사연을 놓치지 않을 거예요. 김만수는 벌써 세 번째 뒤척이고 있었습니다. 딱딱한 거실 바닥에 깔린 신문지가 바스락거릴 때마다 마음이 더욱 쓰라렸죠. 내일이면 손주 돌잔치인데 이런 꼴로 하룻밤을 보내야 한다니.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굴욕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아들 진수의 집은 그리 넓지 않았어요. 방 2개에 거실 하나가 전부인 아파트였는데 만수가 잘 곳은 거실 구석이 고작이었습니다. 침대는커녕 제대로 된 이불도 없었어요. 오래된 신문지 몇 장을 깔고 담요 하나로 버텨야 했죠. 며느리 소영은 시아버지가 집에 오는 것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았거든요. 특히 술을 조금이라도 마시면 버럭 화를 내곤 했습니다. 만수는 천장을 바라보며 옛 기억을 떠올렸어요. 진수가 어렸을 때는 참 다정했었는데 아버지 손을 꼭 잡고 함께 놀이터에 가곤 했던 그 시절이 그리웠습니다. 그때는 만수가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세월이 흐르고 진수가 결혼을 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죠. 아버님, 정말 말했잖아요. 이번에도 술 마시고 추태 부리면 우리 집 문 다시는 못 들어와요. 소영의 목소리가 안방에서 거실까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그 차가운 음성에 만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아들 진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듣고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만수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내가 평생 먹여 살렸건만 늙은이 거지 취급이냐. 사실 만수에게는 지난 일이 있었어요. 2달 전 진수 집에서 있었던 가족 모임에서 만수가 소주를 몇 잔 마셨거든요. 그런데 취기가 올라 옛날 이야기를 좀 크게 했을 뿐인데 소영이 그걸 문제 삼았던 겁니다. 시아버지가 술 마시고 고성방가를 한다면서 진수에게 엄청 따졌었죠. 젊은 시절 만수는 정말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건설 현장에서 막일을 하며 진수를 키웠거든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히고 허리가 아파도 참았습니다. 진수를 대학까지 보내느라 허리가 휘도록 일했던 그 세월들이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있었어요. 그때는 진수도 아버지에게 고마워했었는데 대학 졸업식 날 아버지 덕분에 여기까지 왔다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고 나서는 모든 게 변했죠. 소영이라는 며느리가 들어오면서 만수는 점점 집안에서 소외되기 시작했어요. 돌잔치 당일 아침 만수는 일찍 일어나 조용히 세수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초라해 보였지만 그래도 손주를 위한 자리니까 단정하게 차려입어야겠다고 생각했죠. 오래된 정장을 꺼내 입고 구두도 닦아 신었습니다. 비록 낡았지만 나름대로는 깔끔하게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손주 앞에서만큼은 할아버지 체면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화장실에서 면도를 하는데 손이 떨렸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꾸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면도기를 들고 있는 손이 안정적이지 않아서 조심스럽게 해야 했죠. 거울 속에 자신을 보니 주름이 깊게 파인 얼굴이 눈에 들어왔어요. 언제부터인가 등도 굽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졌더라고요. 아버님, 일찍 일어났네요. 혹시 어제 말 기억하시지요? 소영이 부엌에서 나와 차가운 시선으로 만수를 훑어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경고의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고 있어. 조용히 있을게. 그래야지요.
오늘 중요한 날인데 망치면 안 돼요. 우리 아버님도 오시고 친척들도 많이 와요. 부끄러운 일 없게 해주세요. 소영의 말투에는 만수를 아예 문제야 취급하는 뉘앙스가 있었어요. 마치 언제든 사고를 칠 수 있는 위험한 존재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그저 조용히 고개만 끄덕였죠. 돌잔치 장소는 시내 유명한 호텔 연회장이었어요. 화려한 장식과 풍성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고 친척들과 지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영 쪽 친척들은 대부분 잘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옷차림부터가 다르더라고요. 반면 만수 쪽 친척들은 소수였고 대부분 평범한 서민들이었습니다. 만수는 구석진 자리에 앉아 조용히 손주가 돌잡이를 하는 모습을 바라봤죠. 갓 돌이 된 손주가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뭘 잡을지 구경하는 순간만큼은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돈, 실, 붓, 공 등 여러 물건이 놓여 있었는데 손주가 뭘 잡을지 궁금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고 할아버지로서의 기쁨을 느꼈어요. 하지만 그 평화로운 시간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사돈인 소영의 아버지 박 회장이 술이 좀 들어간 상태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했거든요. 박 회장은 건설회사를 운영하는 꽤 잘 사는 사람이었어요. 평소에도 만수를 우습게 보는 기색이 역력했는데 술이 들어가니 대놓고 모욕을 주기 시작한 거죠. 만수는 아들에게 진수야, 내장인 어른이 오늘도 오셨네. 그런데 말이야. 박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불안한 마음에 손을 꼭 쥐었어요.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주변이 조금씩 조용해지더니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은 사돈인 만수를 보면서 저런 늙은이가 어떻게 가정교육을 했길래 사위가 이렇게 뻔뻔하냐? 내 딸 고생이나 시키면서 사는 주제에 지 애비까지 달고 살아? 또 그 애비는 손주 돌잔치라고 와서는 눈치 없이 술이나 먹으려고 하니 말이야. 연회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만수에게 쏠렸어요. 만수의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을 하려고 해도 목구멍에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냥 땅이라도 파고 들어가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박 회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술 기운에 더욱 거칠어진 목소리로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진수는 작은 소리로 아버님, 그만하세요. 진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사돈을 말렸지만 박 회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식 농사도 제대로 못 지은 주제에 손주 돌잔치에서 얼굴에 철판 깔고 앉아 있다니. 정말 뻔뻔하기도 해. 이런 시아버지를 두고 우리 딸이 고생이 많겠어.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동정 어린 시선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그냥 구경거리로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견딜 수 없었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연회장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들렸지만 돌아볼 용기가 없었죠. 비가 점점 거세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우산도 없이 거리를 걸으며 온몸이 흠뻑 젖어갔어요. 하지만 비에 젖는 것보다 마음이 더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돌잔치에서 당한 그 굴욕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저런 늙은이가 어떤 가정교육을 했길래. 박 회장의 그 말이 귓가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연회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쳐다보던 그 시선들이 생생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아팠던 건 아들 진수가 자신을 변호해주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아니, 변호는커녕 오히려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거든요. 만수는 발걸음을 멈추고 한숨을 깊게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진수 집에는 들어갈 수 없다고 했고
그렇다고 갈 곳이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월세방 하나 얻을 돈도 없는 신세였으니까요. 통장에 있는 돈이라고는 고작 1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젖은 옷이 몸에 달라붙어 불쾌했지만 그보다 더 불쾌한 건 자신의 처지였어요. 74년을 살아오면서 이렇게 갈 곳 없는 신세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젊었을 때는 나름 당당했었는데 늙으니까 모든 게 초라해 보였어요. 길가에 있는 편의점 앞에서 비를 피하며 서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낡은 폴더폰 화면에 박철호라는 이름이 떠올랐어요. 오랜 친구인 철호였습니다. 만수는 서둘러 전화를 받았죠. 여보세요, 철호야. 야, 만수야. 목소리가 왜 그래? 무슨 일 있나? 철호는 만수와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중마고우였어요. 같은 동네에서 태어나 함께 학교를 다녔고 군대도 같이 갔다 왔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이였죠. 철호도 만수처럼 별로 잘 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자식들과는 원만하게 지내고 있었어요. 아, 별일 아니야. 그냥 손주 돌잔치 갔다 오는 길이야. 돌잔치? 그럼 기분 좋아야 할 텐데 목소리가 왜 이래? 혹시 또 며느리가 뭐라고 했나? 철호는 예리했습니다. 만수의 상황을 이미 짐작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실 철호도 만수가 집에서 겪는 어려움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거든요. 이전에도 만수가 하소연한 적이 몇 번 있었으니까요. 철호야, 나 정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오늘 사돈이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만수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비가 얼굴에 떨어지는 건지 눈물이 흐르는 건지 구분이 안 됐어요. 오늘 일어난 일을 차근차근 철호에게 설명했습니다. 박 회장이 어떻게 자신을 모욕했는지, 그때 주변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그리고 아들 진수가 어떻게 행동했는지까지. 그 양반이 정말 심하게 했네. 아무리 그래도 사돈 앞에서 그렇게 말하다니. 철호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만수야, 비 맞고 서 있지 말고 일단 어디 들어가. 내가 지금 갈게. 아니야, 괜찮아. 그냥 혼자 있고 싶어. 철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심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만수야, 사실 나도 너한테 할 말이 있었어. 중요한 얘기야. 오늘 내가 전화한 게 우연이 아닐지도 몰라. 무슨 얘기? 전화로는 좀 그렇고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내가 놀랄 거야. 만수는 궁금했지만 지금 당장 누군가를 만날 기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철호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평소 철호는 농담을 좋아하는 편이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다른 톤이었거든요. 그냥 전화로 말해. 나 지금 상태가 좀. 만수야, 내 아버지 얘기야. 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맡긴 게 있어. 만수의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생전에는 과묵한 분이셨는데 무슨 일을 하셨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어요. 그냥 이런저런 일을 하며 살아가셨다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공장에서 일하셨다가 나중에는 작은 장사를 하셨던 것 같았는데 구체적인 건 잘 몰랐어요. 아버지가 뭘 맡겼다고? 창고 열쇠 말이야. 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나한테 이 열쇠를 너한테 줘야 한다고 하셨어. 그런데 그때는 때가 아니라고 하시면서 내가 정말 힘들 때 주라고 하셨거든. 만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창고를 하나 가지고 계셨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도 그런 얘기는 전혀 하지 않으셨는데. 창고? 무슨 창고? 아버지가 언제부터 창고를 가지고 계셨는데? 시 외곽에 있는 작은 창고야. 내 아버지가 젊을 때부터 빌려 쓰셨던 곳이래. 그런데 만수야, 내 아버지가 그러셨어. 거기에 뭔가 중요한 게 있다고.
철호의 목소리가 더욱 진지해졌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게 뭔데? 그건 나도 몰라. 내 아버지가 자세히 말씀 안 해주셨거든. 그냥 내가 정말 절망적일 때 그때 가서 확인해 보라고 하셨어. 그리고 또 하나, 내 아버지가 그러셨어. 보물이 있다고. 만수의 가슴이 더욱 격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보물이라니,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혹시 돈이라도 숨겨놓으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버지가 생전에 검소하게 사셨던 게 혹시 돈을 모으기 위해서였을까요? 보물? 정말? 아버지가 정말 그런 말씀을 하셨어? 아, 그리고 내 아버지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있어. 만수가 이 돈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다라고. 돈이라고 하셨어, 만수야. 만수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버지가 돈을 숨겨 놓으셨다고? 평생 가난하게 사셨던 아버지가 어떻게 돈을 모으셨을까? 그리고 왜 살아계실 때 그 돈을 쓰지 않으셨을까? 철호야, 그럼 그 창고가 어디에 있는 거야? 정말 확실한 거지? 확실해. 내 아버지가 병상에서 나한테 직접 주시면서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몇 번이나 당부하셨거든. 그리고 열쇠랑 함께 창고 주소도 적어주셨어. 만수는 흥분을 감추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정말 아버지가 돈을 남겨두셨다면 자신의 처지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서둘러 만나자. 내가 지금 차 가지고 갈게. 어디 있어? 만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시내 중심가의 한 버스 정류장 앞에 서 있었어요. 시청 앞 버스 정류장에 있어. 알겠어. 10분만 기다려. 그리고 만수야, 오늘 내가 전화한 게 정말 신의 한 수인 것 같아.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도와주시는 것 같아. 전화를 끊고 나니 만수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과연 아버지가 정말 돈을 숨겨놓으신 걸까요?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오늘 당한 그 모든 굴욕을 갚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철호의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공업단지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점점 을씨년스러워졌어요. 낡은 공장들과 폐업한 상점들이 늘어서 있었고 사람의 기척도 별로 없었습니다. 만수는 조수석에 앉아 아버지가 남긴 쪽지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여기가 맞나? 정말 이런 곳에 창고가 있을까? 내 아버지가 적어주신 주소가 맞아. 조금만 더 가면 나올 거야. 철호도 처음 와보는 곳인지 내비게이션을 켜고 조심스럽게 운전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몇 개 지나니 드디어 작은 창고들이 모여 있는 지역이 나타났어요. 대부분 오래된 건물들이었고 몇몇은 아예 비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저기다. 14번지. 철호가 가리킨 곳에는 다른 창고들보다 더 낡아 보이는 작은 건물이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철문에는 14라는 숫자가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정말 여기구나. 아버지가 이런 곳을 가지고 계셨다니. 차에서 내려 창고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철문에는 커다란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어요.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아버지가 남긴 열쇠를 꺼냈습니다. 열쇠를 자물쇠에 꽂자 딱 맞아떨어졌어요. 철호야, 정말 맞네. 이 열쇠가 진짜였어. 자물쇠를 열고 철문을 밀어보니 무거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습니다. 안에서는 오래된 먼지 냄새와 함께 묘한 냄새가 났어요. 철호가 휴대폰 손전등을 켜서 안을 비춰봤습니다. 창고 안은 생각보다 넓었어요. 여기저기 낡은 상자들과 가구들이 쌓여 있었고 구석에는 오래된 트럭 타이어들도 보였습니다. 하지만 특별해 보이는 건 없었어요. 이게 뭐야? 그냥 창고잖아. 보물이 어디에 있다는 거지? 만수는 실망스러웠습니다.
기대했던 것과는 너무 달랐거든요. 그냥 평범한 창고에 오래된 물건들만 있을 뿐이었어요. 좀 더 찾아보자. 내 아버지가 그냥 거짓말을 하실 분이 아니잖아. 철호와 함께 창고 안을 샅샅이 뒤져봤습니다. 상자들을 하나씩 열어보니 대부분 낡은 옷가지나 잡동사니들이었어요. 그런데 창고 맨 안쪽 모서리에서 다른 상자들과는 조금 다른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상자는 다른 것들보다 훨씬 무거워 보였고 겉면도 더 튼튼해 보였어요. 만수와 철호가 힘을 합쳐 그 상자를 끌어냈습니다. 이거 엄청 무겁네. 뭐가 들어있는 거야? 상자 위에는 자물쇠가 하나 더 채워져 있었어요. 만수는 아버지가 준 열쇠를 다시 꺼내 확인해 봤습니다. 열쇠고리에는 작은 열쇠가 하나 더 달려 있었거든요. 혹시 이 작은 열쇠를 상자의 자물쇠에 꽂자 이것도 딱 맞았습니다. 만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상자를 열었어요. 상자가 열리는 순간 만수와 철호는 동시에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상자 안에는 반짝이는 금색 덩어리들이 가득 들어 있었거든요. 크고 작은 금괴들이 빼곡히 채워져 있었어요. 이게 뭐야? 정말 금괴야? 철호가 하나를 들어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거 진짜 금 같은데? 엄청 무겁고 색깔도 그렇고. 만수는 믿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정말 금괴를 숨겨두셨다니. 그것도 이렇게 많이. 상자를 다 확인해 보니 총 3개의 상자가 더 있었어요. 모두 같은 열쇠로 열렸고 안에는 금괴들이 가득했습니다. 철호야, 이게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야? 몇 개나 있는 거지? 둘이서 금괴를 하나씩 꺼내 세어보니 정말 엄청난 양이었어요. 크기도 다양했는데 큰 것은 벽돌만 하고 작은 것은 손바닥 크기였습니다. 대충 세어봐도 수백 개는 넘어 보였어요. 만수야, 이거 무게가 얼마나 나갈까? 한 개당 몇 킬로그램씩 하는 것 같은데. 철호가 큰 금괴 하나를 들어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무거웠어요. 작은 것도 2-3kg은 되어 보였고 큰 건 5kg도 넘을 것 같았습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몇 톤은 될 것 같아. 이게 정말 다 금이라면. 만수는 머리가 어찌러찔했어요. 이 모든 게 현실인지 꿈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돌잔치에서 굴욕을 당하고 쫓겨난 처량한 늙은이였는데 갑자기 이런 보물을 발견하다니. 아버지가 이걸 어떻게 구하신 거지? 평생 가난하게 사셨는데. 그때 창고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와 철호는 깜짝 놀라 서로를 바라봤어요. 누가 오는 것 같은데? 철호가 조심스럽게 창고 문 쪽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서 있었고 차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어요. 만수야, 이상해. 누가 여기를 알고 온 거지? 그 순간 창고 문이 벌컥 열리며 낯선 남자 2명이 들어왔습니다. 둘 다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김만수 씨죠? 앞서 들어온 남자가 만수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날카로웠어요. 네, 그런데 당신들은 누구신가요? 우리가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이 지금 건드리고 있는 그것들이 우리 것이라는 거예요. 남자가 금괴들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만수는 당황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이건 제 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예요. 김만수 씨, 당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셨는지 아세요? 이 금괴들이 어디서 온 건지 아세요? 뒤에 서 있던 남자가 한 걸음 앞으로 나오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김철수 씨는 우리가 보관하던 금괴를 훔쳐간 도둑입니다. 그리고 이 금괴들은 원래 우리 것이에요. 만수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아버지가 도둑이라니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믿기 싫으시겠지만 사실입니다. 이 창고 위치도 우리가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다만 때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죠. 남자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철호는 만수를 보호하려는 듯 앞으로 나섰어요. 야, 너희들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하지 마라. 하지만 그 순간 창고 밖에서 또 다른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번에는 더 익숙한 소리였어요. 잠시 후 창고 안으로 진수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진수의 등장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만수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진수야, 너는 어떻게 여기를? 아버지, 이제 다 알았어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거네요. 진수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어요. 금괴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에는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진수가 창고에 나타난 순간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만수는 아들이 어떻게 이곳을 알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진수의 표정에서 뭔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진수야, 너는 어떻게 여기를 알고 온 거냐? 아버지, 철호 아저씨가 전화로 말씀해 주셨어요. 할아버지가 남겨주신 보물이 있다고. 만수는 철호를 돌아봤습니다. 철호는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야, 나는 진수한테 전화한 적 없어. 뭔 소리야? 진수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다른 말로 얼버무렸습니다. 아, 그게. 아무튼 중요한 건 아니죠. 이제 우리 가족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됐잖아요. 그때 정장을 입은 남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김진수 씨, 약속대로 왔군요. 만수는 깜짝 놀랐어요. 진수가 이 사람들과 약속을 했다고요? 진수야, 이게 무슨 소리냐? 너는 이 사람들을 아는 거냐? 진수는 대답하지 않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대신 정장 남자가 말했어요. 김만수 씨, 사실을 말씀드리죠. 당신 아들은 이미 우리와 거래를 했습니다. 이 금괴의 위치를 알려주는 대신 일정 부분을 가져가기로 했어요. 만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배신했다는 건가요? 진수야, 이게 정말이냐? 진수는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금괴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걸로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소영이도 이제 아버지를 다르게 볼 거고 손주도 떳떳하게 키울 수 있어요. 만수는 아들의 말에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진수가 금괴 중 하나를 들고 자세히 살펴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굳어졌어요. 이게 뭐지? 여기 뭔가 적혀 있네. 진수가 가리킨 곳을 보니 금괴 옆면에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희미해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히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는 거지? 철호가 휴대폰 손전등을 비춰주자 글씨가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그것은 한글이 아니라 영어와 숫자의 조합이었습니다. 이상하네. 왜 금괴에 이런 게 적혀 있을까? 만수는 다른 금괴들도 확인해 봤습니다. 대부분의 금괴에 비슷한 표시들이 새겨져 있었어요. 마치 일련번호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때 창고 한 구석에서 낡은 가방을 발견했습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오래된 서류들과 일기장이 들어 있었어요.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일기장의 첫 페이지를 펼치자 아버지의 필체가 나타났어요. 날짜는 40년 전이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그 일을 끝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무겁기만 하다. 이 돈은 정당한 방법으로 얻은 게 아니다. 만수는 계속 읽어나갔습니다. 박 회장이 나에게 이 일을 맡겼을 때 나는 단순히 운반만 하는 줄 알았다. 하지만 알고 보니 이것은 나라를 팔아넘긴 대가였다. 군사정권 시절 비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일이었던 것이다. 만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박 회장이라니 소영의 할아버지 말인가? 사돈이 자기 아버지 자리를 물려받아 회장이 되었으니 여기서 박 회장은 사돈의 아버지라는 건데 박 회장은 나에게 이 금괴들을 해외로 보내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그럴 수 없었다. 이 돈은 국민의 혈세다. 그래서 나는 이 금괴들을 숨기기로 했다. 언젠가 나라에 돌려줄 생각으로. 일기의 내용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박 회장은 내가 금괴를 감춘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함부로 하지 못한다. 나는 이 비밀을 무덤까지 가져갈 생각이다. 만수에게는 정말 절망적일 때만 이것을 주라고 철호에게 부탁했다. 만수는 마지막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만약 내가 죽고 난 후 이 일기를 읽는 사람이 있다면 부디 이 금괴들을 나라에 돌려주기 바란다.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돌려주기 바란다. 이 돈을 갖는 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이다. 박 회장과 그 일당들은 끝까지 이것을 찾으려 할 테니까. 이 일은 박 회장이 죽으면서 자기 아들에게, 즉 내 사돈에게 전했을 거야. 만수는 일기장을 놓고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짊어지고 살았던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아버지가 이런 고생을 하셨구나. 그때 정작 남자가 일기장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것을 내놓으세요. 그런 것은 당신이 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일기장을 꼭 붙잡았어요. 안 돼요. 이건 제 아버지의 유품이에요. 김만수 씨, 당신은 아직도 상황을 파악 못하고 있군요. 당신 아버지는 우리 돈을 훔쳐간 도둑이에요. 그리고 지금 당신이 보고 있는 그 금괴들은 원래 우리가 해외로 보낼 예정이었던 것들입니다. 남자의 말에 만수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도둑은 당신들이죠. 국민의 돈을 빼돌린 도둑들. 시끄럽게 하지 마세요. 어차피 이미 끝난 일입니다. 그 순간 창고 밖에서 큰 소리가 났습니다. 무언가 쓰러지는 소리였어요. 모두가 밖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뭔 소리지? 철호가 창고 문으로 다가갔는데 갑자기 문이 벌컥 열리며 복면을 쓴 사람들이 들어왔습니다. 이들은 처음 온 정장 남자들과는 다른 사람들이었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마. 복면을 쓴 사람 중 하나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창고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정장 남자들과 복면을 쓴 사람들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서로 금괴를 차지하려고 했거든요. 이것들은 우리가 먼저 찾은 거다. 웃기지 마. 이건 원래 우리 것이었어. 만수와 철호는 구석에서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어요. 진수는 혼란 속에서 금괴 몇 개를 몰래 챙기려 하고 있었습니다. 싸움이 점점 격해지면서 누군가 쇠파이프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창고 안에서 피비린내 나는 싸움이 시작되었어요. 진수야, 위험해. 이리 와. 만수가 아들을 부르며 손을 내밀었지만 진수는 금괴에만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만수는 절망감을 느꼈어요. 이 모든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였구나.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가가 이런 것이었구나. 창고 안은 완전한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쇠파이프와 몽둥이가 휘둘리고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만수는 벽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지만 아들 진수가 걱정되어 계속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진수야, 위험하니까 이리 와. 하지만 진수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혼란한 틈을 타서 금괴들을 가방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만수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아들이 목숨보다 돈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철호는 만수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며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만수야, 우리도 빨리 여기서 나가자.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
아니야, 진수를 두고 갈 수는 없어. 싸움은 점점 더 격해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 한 명이 머리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졌고 복면을 쓴 사람들 중에서도 부상자가 생겼어요. 금괴들이 바닥에 흩어져 굴러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진수가 갑자기 만수에게 다가왔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눈빛이 차갑고 험악했어요. 아버지, 진수야, 다행이다. 빨리 여기서 나가자. 만수는 안도하며 아들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그 손을 잡지 않았어요. 아버지, 솔직히 말할게요. 진수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만수는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이냐? 저는 이 돈만 있으면 아버지가 필요 없어요. 만수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들이 지금 뭐라고 한 거죠? 진수야,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평생 아버지 때문에 고생했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소영이 아버지한테 얼마나 무시당했는지 아세요? 이제야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방해만 될 거예요. 진수는 손에 들고 있던 무거운 금괴를 만수 앞에서 흔들었습니다. 마치 무기처럼 보였어요. 진수야, 정신 차려라. 그게 무슨 말이냐? 정신은 저야말로 차렸어요. 아버지, 사실 오늘 일도 제가 계획한 거예요. 만수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계획했다고? 무슨 계획? 박 회장님이 진작부터 할아버지가 금괴를 숨긴 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제안하신 거죠. 금괴 위치를 알려주면 절반을 나눠 갖자고. 진수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소영이가 계속 아버지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걸 보니까 차라리 이참에 정리하는 게 낫겠다 싶었거든요. 만수는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아들이 자신을 팔아넘겼다는 말인가요? 그럼 너는 처음부터 나를, 네, 이용한 거예요. 철호 아저씨한테서 창고 얘기를 들은 것도 사실은 제가 미리 부탁드린 거였거든요. 아저씨는 모르셨지만 철호가 깜짝 놀라며 끼어들었습니다. 야, 진수야. 내가 언제 너한테 그런 부탁을 받았다고. 아저씨, 기억 안 나세요? 며칠 전에 전화드렸잖아요. 아버지가 요즘 많이 우울해 하신다고 혹시 힘이 될 만한 얘기 없냐고. 철호는 그제야 기억이 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그때. 그런데 그게 이런 뜻이었나? 저는 이미 장인한테서 할아버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저씨를 이용해서 아버지가 자연스럽게 창고를 찾도록 유도한 거예요. 만수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치밀하게 자신을 속였다니. 진수야,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어떻게 아버지한테 이럴 수가 있냐? 아버지라고요? 저한테 뭘 해주신 게 있어요? 가난하게 키워놓고 결혼해서도 계속 집만 대고. 솔직히 말하면 아버지가 없었으면 제 인생이 훨씬 나았을 거예요. 진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만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평생 아들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아들에게는 그저 짐이었다니. 그래도 나는 너를 키우기 위해서 키워주셨다고요? 그냥 살려만 두신 거죠. 제대로 된 교육도 못 시켜주시고 좋은 환경도 만들어주지 못하셨잖아요. 진수는 가방에 금괴를 더 담으면서 말을 계속했어요. 이제는 달라질 거예요. 이 돈으로 소영이 아버지한테도 당당해질 수 있고 당신 손주도 떳떳하게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계시면 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만수는 아들의 차가운 시선을 받으며 절망감을 느꼈어요. 이게 정말 자신이 평생 사랑했던 아들인가요? 창고 밖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수는 그런 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어요.
오직 금괴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진수야, 그 돈은 원래 나라 돈이야. 할아버지 일기에 다 나와 있잖아. 그런 게 중요해요? 이미 십몇 년 전 일인데. 지금 우리가 이걸 가져간다고 해서 누가 손해를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도 이건 옳지 않아. 옳다 그르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현실이에요. 아버지는 평생 옳게만 살려고 하셔서 가난했잖아요. 진수가 가방끈을 어깨에 메었습니다. 금괴들로 가득 찬 가방이 꽤 무거워 보였어요. 진수야, 제발 정신 차려라. 그 돈을 가지고 가면 안 돼. 왜 안 돼요? 이제 제 차례예요.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사셨잖아요. 그 순간 진수가 만수를 거칠게 밀어냈습니다. 만수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어요.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면서 아팠지만 몸의 아픔보다 마음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진수야. 철호가 만수를 일으키려 했지만 진수는 이미 창고 문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아저씨, 아버지 잘 돌봐주세요. 저는 이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거니까. 야, 진수야. 너 정말 이러는 거냐? 하지만 진수는 돌아보지도 않고 창고를 나갔습니다. 밖에서는 여전히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지만 진수는 그 틈을 비집고 빠져나갔어요. 만수는 바닥에 앉은 채 넋을 잃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버리고 간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만수야, 일어나. 우리도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해. 철호가 만수를 부축했지만 만수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철호야,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진수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만수야,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야. 일단 여기서 나가자. 하지만 만수의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생 믿었던 아들에게 배신당한다는 게 이렇게 아픈 일인 줄 몰랐어요. 철호의 도움으로 겨우 창고에서 빠져나온 만수는 완전히 넋이 나간 상태였습니다. 아들 진수가 금괴를 들고 사라진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창고 주변에서는 여전히 소란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만수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수야, 정신 차려. 일단 여기서 멀리 가자. 철호가 만수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그곳을 빠져나왔어요. 하지만 만수는 계속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피부치도 결국 돈 앞에선 날 버리는구나.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철호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친구의 아들이 이렇게 잔인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철호야,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만수야, 진수가 정신을 차릴 거야. 지금은 돈에 눈이 멀었지만 나중에 후회할 거야. 하지만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진수의 그 차가운 눈빛을 잊을 수 없었거든요. 그건 단순히 돈에 눈이 먼 게 아니라 진심으로 아버지를 짐으로 여기는 시선이었어요. 철호가 만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려 했을 때 만수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소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어요. 받지 마. 지금 상태로는. 하지만 만수는 이미 전화를 받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버님, 어디 계세요? 진수 씨가 집에 와서 난리예요. 소영의 목소리가 흥분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흥분은 걱정 때문이 아니라 다른 이유인 것 같았습니다. 무슨 일이냐? 진수가 금괴를 가져왔어요. 정말 금괴예요. 이렇게 많은 걸 어떻게 구하신 거예요? 만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진수가 벌써 집에 가서 금괴를 자랑하고 있다니. 소영아, 그건. 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야 좀 쓸모가 있으시네요. 진수 씨 말로는 할아버님이 남겨주신 거라면서요? 소영의 말투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평소 냉랭하고 무시하는 톤이 아니라 갑자기 친근하고 다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은 필요 없어요.
갑자기 소영의 목소리가 다시 차가워졌어요. 만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금 덕분에 이제야 우리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는데 아버님이 계시면 또 문제가 생길 거 아니에요. 진수도 그렇게 말했어요. 만수는 며느리마저 자신을 버린다는 사실에 더욱 절망했어요. 소영아, 그래도 나는 가족이잖아. 가족이요? 지금까지 우리한테 뭘 해주신 게 있어요? 오히려 집만 되셨잖아요. 이제는 달라요. 금이 있으니까 더 이상 아버님 눈치 볼 필요 없어요. 전화 너머로 진수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소영아, 전화 끊어. 더 이상 아버지랑 연락할 필요 없어. 아버님, 들으셨죠? 이제 우리 연락하지 말아요. 그리고 우리 집에도 오지 마세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만수는 휴대폰을 보며 멍하니 있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모두 자신을 버렸다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수야, 괜찮아? 철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만수는 대답할 수 없었어요.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만수는 철호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경찰이 찾아온 거예요. 김만수 씨죠? 네, 그런데 무슨 일이신가요? 불법 금괴 은닉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만수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다는 건가요? 무슨 소리예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김만수 씨가 창고에서 국가기밀 자료와 불법 금괴를 은닉하고 있었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신고요? 누가 신고를 했다는 거예요? 경찰관이 서류를 보며 답했어요. 신고인은 김진수 씨와 박소영 씨입니다. 당신의 아들과 며느리분이시죠. 만수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니. 그럴 리가 없어요. 제 아들이 왜 저를 신고해요? 김진수 씨는 아버지가 불법적으로 금괴를 숨겨놓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어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만수는 어이가 없었어요. 금괴를 가져간 건 아들인데 오히려 아버지를 범죄자로 만들어버린 거죠. 수갑이 채워지고 경찰차에 오르는 동안 만수는 철호에게 말했어요. 철호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 아버지 일기장에 다 나와 있어. 알아, 만수야. 내가 변호사 알아볼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상황은 만수에게 불리했어요. 창고에서 발견된 금괴와 관련 서류들이 모두 증거로 제출되었는데 정작 만수는 금괴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았거든요. 진수가 모두 가져갔으니까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동안 만수는 진실을 말하려 했어요. 제 아들이 금괴를 가져갔어요. 저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김만수 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 아들 김진수 씨는 아버지가 혼자 금괴를 숨겨놓고 있다는 걸 모르고 있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신고했다고 했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제 아들이 저를 이용해서. 하지만 아무도 만수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를 아들에게 떠넘기려 한다고 여겨졌습니다. 며칠 후 뉴스에서 관련 소식이 나왔어요. 70대 노인이 불법 금괴를 은닉하고 있다가 아들의 신고로 체포되었습니다. 김만수 씨는 40여 년 전부터 정체불명의 금괴를 창고에 숨겨놓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뉴스를 본 사람들은 만수를 비자금 도둑 노인이라고 부르며 손가락질했어요. 돌잔치에서 욕을 먹었던 그때처럼 이번에도 만수는 비참하게 세상에 버려진 거였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된 만수는 매일 아들과 며느리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원망보다는 서러움이 더 컸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는데 결국 가족들에게 배신당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 만수는 차가운 독방에서 혼자 중얼거렸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이 유독 회색빛으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교도소에서 뉴스를 보게 되었어요. 그 뉴스는 만수의 인생을 또 한 번 뒤바꿔 놓을 충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교도소 생활 석 달째 되던 어느 날 저녁, 만수는 다른 수감자들과 함께 휴게실에서 뉴스를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나타났어요. 박 회장이었습니다. 소영의 아버지 말이죠. 오늘 오후 박동철 회장이 40여 년 전 군사정권 비자금 스캔들과 관련해 긴급 체포됐습니다. 만수는 화면에 못 박힌 듯 집중했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동철 회장의 아버지 박 회장은 군사정권 시절 국가기밀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었으며 박 회장은 죽었지만 아들인 박동철 회장도 사장 시절 아버지와 같이 일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 이와 관련해 최근 발견된 금괴 3톤이 핵심 증거로 제시됐습니다. 만수는 눈을 의심했어요. 3톤의 금괴라니 그게 바로 자신이 창고에서 발견했던 그것들이 아닌가. 뉴스는 계속됐습니다. 특히 이번 수사 과정에서 김만수 씨가 억울한 누명을 썼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김만수 씨의 아버지 김철수 씨는 박 회장의 비자금을 해외로 반출하라는 지시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를 숨겨서 나라에 돌려주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만수는 손이 떨렸어요. 아버지가 정말 나라를 위해 그런 일을 하셨던 거구나. 또한 김만수 씨의 아들 김진수 씨와 며느리 박소영 씨가 박 회장과 결탁해 김만수 씨를 함정에 빠뜨렸다는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박소영 씨는 박동희 회장의 친딸로 처음부터 이 계획에 가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만수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럼 진수와 소영이의 결혼도 사돈인 박동희 회장의 치밀하게 계획된 일이었던 건가? 진수가 결혼을 하겠다고 소영이를 인사시켰을 때부터 많이 이상하긴 했지. 저렇게 부잣집 귀한 딸을 보잘것없는 내 아들에게 시집 보낸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인가 하고 생각했지만 이게 다 소영이 할아버지, 아버지의 금괴를 꼭 되찾겠다는 3대에 걸친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게 너무나 충격적이었다. 뉴스 앵커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박소영 씨는 아버지 박 회장의 지시로 김진수 씨에게 접근해 결혼한 뒤 김철수 씨가 숨긴 금괴의 위치를 알아내려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김만수 씨를 이용해 금괴를 찾은 뒤 오히려 그를 범죄자로 몰아 모든 책임을 전가하려 했습니다. 만수는 온몸에 힘이 빠져 주저앉았어요. 모든 게 음모였다는 말인가요? 진수와 소영의 결혼부터 자신이 당한 모든 일들이 계획된 것이었다는 건가요? 현재 김진수 씨와 박소영 씨도 공범 혐의로 수배령이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들은 금괴 일부를 가지고 해외 도피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순간 만수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걸 느꼈어요. 왜 소영이 자신을 그렇게 싫어했는지, 왜 진수가 갑자기 변했는지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나서 교도관이 만수를 찾아왔어요. 김만수 씨, 검사님이 접견 왔습니다. 접견실에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앉아 있었어요. 검사였습니다. 김만수 씨,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김 검사입니다. 검사님, 그럼 뉴스가 사실인가요? 네, 모든 게 사실입니다. 김만수 씨는 완전히 무고한 피해자였어요. 곧 석방될 예정입니다. 만수는 기뻤지만 한편으론 허탈했어요. 잃어버린 석 달과 무너진 가족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을까요? 검사님, 제 아들과 며느리는 어떻게 됐나요? 김진수 씨와 박소영 씨는 현재 태국에서 체포되어 송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들이 가져간 금괴도 대부분 회수했고요.
만수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아들이 잡혔다는 소식에 안도감과 동시에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검사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소영이가 정말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진수에게 접근한 건가요? 네, 맞습니다. 박소영 씨는 아버지의 지시로 김진수 씨를 사귀기 시작했어요. 목적은 오직 하나, 김철수 씨가 숨긴 금괴를 찾아내는 것이었습니다. 김 검사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김만수 씨, 더 끔찍한 사실이 있습니다. 박소영 씨는 이미 다른 남자와 결혼한 상태에서 김진수 씨와 위장 결혼을 했어요. 심지어 손주도. 만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손주도 뭐가 어떻다고요? 손주는 김진수 씨의 친자식이 아닙니다. 박소영 씨가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를 김진수 씨 아이라고 속인 거예요. DNA 검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만수는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럼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손주도 가짜였다는 말인가요? 게다가 박소영 씨는 김진수 씨에게 서서히 독을 먹였습니다. 금괴를 찾은 후에는 김진수 씨를 제거할 계획이었던 거죠. 만수는 경악했어요. 소영이가 진수를 죽이려 했다니. 다행히 해외 도피 과정에서 김진수 씨가 병원에 입원하면서 발각됐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김진수 씨는 목숨을 잃을 뻔했어요. 만수는 아들이 미워도 죽을 만큼 미워할 수는 없었어요. 아들도 결국 박소영의 희생양이었던 셈이니까요. 석방 당일 철호가 만수를 데리러 왔어요. 만수야, 정말 고생 많았다. 이제 다 끝났어. 철호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 교도소를 나오는 길에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파란 하늘이 유독 예뻐 보였습니다. 그런데 만수야, 너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집도 없고 갈 곳도 없고. 며칠 후 만수는 뉴스를 통해 진수와 소영이 한국으로 송환됐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진수는 법정에서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했지만 만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내 인생은 권력자들의 희생양이었구나. 내 자식마저 그들의 하수인이었고. 만수는 혼자 중얼거렸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자신이 이런 결말을 맞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출소한 지 석 달이 지났지만 만수의 일상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철호의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지만 언제까지 이럴 수는 없었어요. 하루하루가 무의미하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보거나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게 전부였습니다. 가끔 동네 사람들이 만수를 알아보고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 사람이 그 뉴스에 나온 김만수 씨네. 아들한테 배신당한 그 할아버지 말이야? 참 안 됐어. 그런 자식을 뒀으니.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래도 예전처럼 악의적이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동정 어린 눈빛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만수에게는 그런 동정도 달갑지 않았어요. 차라리 무관심이 나았습니다. 어느 날 철호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만수야, 진수가 면회를 와달라고 했다는데 어떻게 할 거야? 만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 이제 와서 뭘 더 말하겠어. 그래도 내 아들인데. 많이 아픈 것 같던데. 아들이라고? 진짜 아들이라면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하겠어? 철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만수의 마음을 이해했거든요. 하지만 며칠 후 만수는 우연히 진수에 관한 더 자세한 소식을 듣게 됐습니다. 만수야, 진수가 정말 위험한 상태래. 소영이가 먹인 독 때문에 간이 거의 망가졌다고 해. 철호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의사가 말하기로는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면 길어야 1년이라고 하네.
만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이 미워도 죽기를 바라지는 않았거든요. 그럼 치료는 받고 있는 거지? 교도소 의무실에서 기본적인 치료만 받고 있어. 전문적인 치료는 어려운 상황이야. 게다가 진수가 계속 자책하면서 밥도 제대로 안 먹는다고 해. 만수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아들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어렸을 때 아프면 아버지를 찾던 그 모습들이 생각났어요. 열이 나면 등에 업고 병원에 뛰어갔던 기억들도 떠올랐습니다. 결국 만수는 진수를 만나러 가기로 했습니다. 교도소 면회실에서 만난 진수는 정말 많이 변해 있었어요. 얼굴이 누렇게 뜨고 체중도 많이 빠져서 거의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아버지. 진수가 먼저 입을 열었지만 목소리도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만수는 대답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아들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어요.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만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했을 때도 생각해 봤어? 나를 범죄자로 만들 때도? 진수는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어깨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제가 돈에 눈이 멀어서 정말 못할 짓을 했어요. 아버지가 평생 저를 위해 희생하셨는데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날 믿지 않았다는 게 문제지. 만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담담하게 말했어요. 나는 평생 너만 믿고 살았어. 내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그래도 내 아들이니까 언젠가는 이해해 줄 거라고 믿었지. 그런데 너는 돈 때문에 그 믿음을 배신했어. 진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버지,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소영이가 저를 이용했다는 걸 알았을 때 얼마나 바보 같았는지. 제가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처음부터 저를 속이고 있었다는 걸 알았을 때 소영이 탓을 하지 마. 내가 선택한 거잖아. 소영이가 아무리 깨어도 내가 아버지를 믿었다면 그런 일은 없었을 거야. 만수는 일어서려 했지만 진수가 다급하게 말했어요. 아버지, 저 많이 아파요. 의사가 말하기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알고 있어. 만수는 잠시 망설이더니 다시 앉았어요. 그래서 왔어. 내가 아프다는 소리를 들어서. 진수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이제야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 정말 무서워요. 죽을까봐 무서워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무서우면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 남은 시간이라도. 만수는 담담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아버지, 제가 소영이한테 속았다는 걸 알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난 게 아버지였어요. 아버지가 계속 조심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듣지 않았잖아요. 진수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소영이가 저한테 독을 먹였다는 걸 알았을 때도 아버지가 옆에 계셨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라고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항상 저를 지켜주셨는데 만수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면회를 마치려는 순간 진수는 아버지 만수에게 작은 쪽지를 아무도 모르게 전했습니다. 나가서 쉬어보세요.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면회를 마치고 나오면서 건네받은 쪽지를 펼쳐보았습니다. 아버지 못난 아들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곧 죽을 겁니다. 제가 해외로 도피하기 전 금괴 10kg를 아무도 모르게 숨겨놓았어요. 장소도 메모해 놨으니 아버지가 찾아서 가지세요. 저를 낳아주시고 잘 키워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못난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의 아들이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아버지보다 먼저 가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의 업보니까요. 아버지는 남은 인생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금괴가 다는 아니지만 조금은 도움이 될 거예요. 쪽지를 읽은 만수는 진수가 숨긴 금괴를 찾았고 일부는 현금으로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진수를 위해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고 교도소장에게 로비를 하여 진수를 큰 병원에서 진료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6개월 후 진수는 보석으로 풀려나게 되었지만 병세는 호전되지 않았습니다. 또 한 달 후 진수는 병원 중환자실에서 마지막 숨을 몰아쉬며 눈을 감았습니다. 만수는 아들이 죽은 뒤 인생의 허무함을 다시 한번 느끼며 남은 금괴와 현금을 모두 근처 고아원에 기부하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어 겨울이 왔습니다. 만수는 철호의 도움으로 작은 고시원을 얻어 이사했어요. 정부에서 주는 기초생활비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폐지를 주어서 조금이나마 보탤 수 있는 돈을 벌기도 했어요. 폐지를 줍는 일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요. 아무도 자신에게 기대하지 않고 자신도 누구에게 기대하지 않는 삶이었거든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큰 호텔을 지나게 됐어요. 호텔 앞에는 화려한 자동차들이 서 있었고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큰 행사가 있는 것 같았어요. 만수는 무심코 호텔 로비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익숙한 아이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호텔 안쪽을 자세히 보니 어린아이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만수가 손주라고 생각했던 그 아이였습니다. 아이는 예쁜 정장을 입고 케이크 앞에서 웃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잘 차려입은 어른들이 아이를 축하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마 소영의 친척들인 것 같았어요. 호화로운 파티 장식과 비싼 선물들이 가득했습니다. 만수는 유리창에 손을 대고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었어요. 비록 자신의 진짜 손주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한때는 할아버지라고 불렀던 아이였으니까요. 아이가 케이크에 촛불을 끄는 모습을 보며 만수는 눈물이 났어요. 저 아이는 아무것도 모를 거예요. 자신을 둘러싼 어른들의 추악한 음모나 거짓말들을 말이죠. 그래, 넌 부디 돈보다 사람을 믿는 아이로 자라다오. 만수는 조용히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아이가 자신을 보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기 시작했어요. 만수는 우산도 없이 길을 걸었습니다. 젖은 옷이 차가웠지만 마음은 의외로 평온했어요. 이상하게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며 만수는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행복한 사람도 있고 불행한 사람도 있고 자신은 불행한 쪽에 속하겠지만 그래도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만수는 작은 김밥 천국에 들어가 따뜻한 우동 한 그릇을 시켰습니다. 뜨거운 국물을 마시니 몸이 따뜻해졌어요. 할아버지, 혼자 오셨어요? 젊은 사장이 친근하게 말을 걸었어요. 네, 혼자 왔어요. 아, 그러시구나. 자주 오세요. 서비스 많이 해드릴게요. 만수는 작게 웃었어요. 세상에는 아직도 따뜻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돈도 없고 가족도 없는 자신에게 친절을 베풀어주는 사람들이요. 우동을 다 먹고 밖으로 나왔을 때 비는 그쳐 있었어요. 하늘에는 별이 몇 개 보였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어요. 아버지, 이제야 아버지 마음을 알 것 같아요. 만수는 하늘을 향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도 평생 무거운 짐을 혼자 지고 사셨을 텐데 그 마음이 이제야 이해됐어요.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어요. 굽은 등과 느린 걸음이지만 그래도 자신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기다리지 않는 작은 고시원이었지만 그래도 자신만의 공간이었어요.
길을 걸으며 만수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화려하지도 않고 성공적이지도 않았지만 적어도 자신은 끝까지 사람다웠다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